당뇨병 환자들의 소변은 단가요? 옛날에 기록 보면 한 기원전 600년 전에도 어떤 사람이 이제 소변을 넣었는데 거기에 개미들이 모이더라. 그런 기록도 있는 거 맞아요. 보니까 네. 이렇게 혈당이 너무 높았을 때는 당이 소변으로 나온다는 건 맞죠. 네.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박사 클라라입니다. 오, 박사님, 요즘 기사를 보니까 이게 성인 중 3명 중에 1명이 이 당뇨병을 걸리는데 이게 3분의 1이 전당뇨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네. 2013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요. 우리 한국 성인들의 절반 이상이 당뇨병을 앓거나 또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당뇨 환자 3명 중 1명은 자기가 당뇨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여기 지금 4명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3분의 1이면 이 중에 1명은 더 당뇨인 거네요. 즐거워할 일이 아니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뇨를 안 걸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당뇨에 그 예방할 수 있는 영양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영양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대놓고 그린한 이 글루코그린을 가지고 왔고요. 네. 베르베린하고 그리고 퀘레스틴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왜 그 당뇨가 걸리는 거예요? 당뇨는 유전적인 것도 굉장히 크고요. 식습관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운동을 안 해서 그리고 비만일 때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이것뿐만 아니라 임시성 당뇨도 생길 수가 있고요. 고혈압이나 또는 고지혈증에 동반돼서 따라와서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내가 병에 걸려서 감염에 걸려서 굉장히 오래 안 왔을 때 내가 이제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도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고요. 또 특정 약을 너무 오래 먹었을 때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 걸릴 확률이 그래서 더 높은가 봐요. 네. 원인이 정말 다양한데 그럼 이 영양제들이 다 각자 어떤 그 당뇨에 어떤 효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정말 그린한 글리코그린을 가져왔는데 얘네들은 주 성분이 흰뽕잎, 크론과 바나디움도 있고요. 알파리포산도 들어있어요. 흰뽕잎에는요, 원데옥시노지리마이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알파 글루코시다제를 억제시킨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단당류, 다당류 많잖아요. 네. 이거를 분해해서 단당류, 포도당이 되면 그 다음에 흡수를 하잖아요. 이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흡수가 잘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고요. 인슐린 분비도 촉진해 줍니다. 두 번째는 알파리포산은요. 우리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켜주고요. 크롬은요, 혈당 내성 인자를 구성해서 우리가 혈중에 있는 당을 근육이나 조직으로 보내줘서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지 않게끔 도와줍니다. 마지막에는 바나디움은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줍니다. 그 옆에 있는 베르베린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요. 그 다음에 비만 대상자가 3개월 동안 500mg의 베르베린을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체중이 2kg 빠졌다는 그런 보고가 있을 만큼 이제 당뇨와 비만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퀘레스틴은요, 항산화와 항염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뇨병에 있을 때는 고지혈증이 동반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주고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을 때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박사님, 우리가 이게 당뇨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라도 네. 또 뭐 언제 먹어야 되는지 또 네.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뭐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먼저 베르베린은요, 아침 식후에 한 알 정도 드시고요. 그 다음에 글루코그린하고 퀘스틴은 저녁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네. 박사님, 그러면 얘는 아침에 먹고 얘는 저녁 식후에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얘는 왜 아침에 먹고 얘네 둘은 저녁에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침은 보통 포션이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르베린으로 간단하게 한번 이제 당을 내려주는 효과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보통 포션이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그 당뇨에 관련된 디자인되어 있는 이 글루코그린으로 같이 드시는데 여기 기능을 같이 강화하기 위해서 퀘레스틴을 같이 드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원래는 얘가 그 쓰여 있기는 하루에 2알, 얘도 하루에 2알이라고 있는데 내가 지금 먹는 양에 따라서 또는 당의 섭취의 양에 따라서 얘네들을 먼저 하나씩 먹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씩 자기가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고혈당도 중요하지만 또 이 저혈당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관찰하면서 혈당 수치를 관찰하면서 드시기를 권장드려요.
그리고 제가 어떤 걸 봤는데 이게 뭐 당뇨병이 걸린 그 환자가 이렇게 쉬를 싸면 그 주변에 개미들이 이렇게 모여든다고. 그래서 네. 소변이 달달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네. 당뇨병 환자들의 소변은 단가요? 원래는 소변에 당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 이렇게 다 재흡수를 해요. 하지만 너무 많이 혈중에 당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혈중 160mg per 데시리터 이상이 되면요, 이게 넘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기록 보면 한 기원전 600년 전에도 어떤 사람이 이제 소변을 넣었는데 거기에 개미들이 모이더라. 그런 기록도 있는 거 맞아요. 보니까 네. 이렇게 혈당이 너무 높았을 때는 당이 소변으로 나온다는 건 맞죠. 네. 그럼 아까 베르베른 얘기해 주실 때 네. 이게 당뇨, 그러니까 좀 비만인 사람들이 이제 당뇨에 걸릴 그런 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예. 그럼 당뇨와 이 비만의 연관성이 있나요? 네, 비만이 있는 사람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잘 만들지 못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세포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세포에서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비만인 사람들이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럼 저같이 마른 사람들은 당뇨 안 걸리겠네요? 아니에요. 예. 마른 사람도 걸려요? 예, 한국인의 그 당뇨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이에요. 네, 그래서 저체중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난 당뇨 안 걸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체중인 사람들이 당뇨가 걸렸을 때 심장 질환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네. 항상 내 혈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박사님, 그런데 그 당을 이렇게 달달한 거 못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당을 못 끊으면 이 하체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 당과 그 이 하체 운동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에 지금 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게 계속 가면 얘가 당뇨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어딘가다 저장을 해서 혈액에는 당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게 보관하는 곳이 근육이죠. 근육이나 조직. 그쵸. 예. 근데 우리 몸에서 상체는요, 근육이 한 30%밖에 없어요. 하체는 근육이 한 70%가 있어요. 하체가 더 예, 많군요. 특히 허벅지가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체 운동을 더 많이 하면 우리가 당들이 이 근육 속에서 더 이제 보관이 될 수 있고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같은 운동을 해도요, 우리가 그 열량이 훨씬 더 많이 소모되고 비만이 예방돼서 우리가 훨씬 더 당뇨 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어요. 이게 나이 들면 하체 운동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뭐 당뇨에도 좋지만 이게 고관절 뭐 이런 거에도 그쵸. 좋으니까 네. 이거 하체 운동은 꼭 필수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쿼트? 너무 힘들어. 최고죠. 그래도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할게요. 역할이 바뀐 거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당뇨에 좋은 식습관이 또 따로 있나요? 당뇨는요,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규칙적으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쉽지 네. 않네요. 네. 일정한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네. 이거를 분해하기 위해서 효소가 많이 나와야 되고 이걸 또 흡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슐린이 너무 피곤하게 하면 민감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그 통곡식 같은 것들을 먹어서 아침, 점심, 저녁 일정 시간에 딱딱딱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박사님, 그러면 그 당연히 설탕이 그 당뇨에 안 좋은 거는 이제 누구든 다 알 것 그쵸. 같은데 그래서 요즘 설탕을 좀 배제하자. 이래서 무슨 제로 음료, 뭐 이런 대체 너무 음료, 많죠. 뭐 예.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제로 음료가 이 당뇨에 괜찮은가요? 당뇨학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요. 정확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1년 당뇨병 진료 지침에 따르면요, 열량이 없는 인공감미료 사용은 혈당 개선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체중 감량 효과도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당류 섭취를 줄이는 과정에서 대체 음료로 단기간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좋은 거는 아니네요. 단기간은 괜찮지만 오래 먹으면 또 부작용이 뭐냐면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요. 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에 이게 재료 음료를 자꾸 먹을수록 당에 대한 섭취 욕구가 더 증가해요. 그리고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우리가 뭐 설탕 대신 뭐 알룰로스라든지 대체 첨가물들을 많이 넣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것은 괜찮지만 아스파탐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스파탐이요? 네, 아스파탐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얘기를 하기는요. 얘가 발암물질 EB군으로 분류를 했어요. 아스파탐은 그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가지고 있어요. 200배요? 진짜 달죠. 네. 네. 그렇다면 이 아스파탐은 하루 어느 정도 먹으면 그 몸에 괜찮은 건가요? 아스파탐의 일 허용 섭취량은 1kg당 40mg 정도 돼요. 아스파탐은 주로 제로 음료나 아니면 막걸리 같은 데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막걸리에 들어있어요? 네, 막걸리에 들어있어요. 오. 네, 근데 제로 음료 같은 경우는 250ml일 때 한 55캔 정도가 이제 일일 허용량 상한선이고요. 막걸리 같은 경우는 750ml인데 그건 한 33병? 하루? 그 하루에 먹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그 감미료를 계속 먹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그 인슐린 민감성도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죠. 오늘 박사님과 이 당뇨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